무기한 연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이 공개도에 올랐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도 마무리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어떤 성과를 이뤄냈을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도 좋은 문제들만이 논의될 게 분명하다고. 앞으로는 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주춤했던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분주한 발걸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과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양병기 청주대학교 정치안보국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수 한국국방외교협회 국제협력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일이었죠. 한 차례 연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이전 회담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기애애하게 생산적으로 잘 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표명한 이후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핵 무기의 그 개발은 일단 중단하면서 북한의 어떤 경제 개발 이런 쪽에 그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고위급 회담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신 장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고 네.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것을 이행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 이번에 열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또 네.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분야별로 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만들어낸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이제 한 4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공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은 그런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김 교수님. 네, 5월 16일 날 리정건 조평등 위원장이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한다고 발표했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면서 5월 26일 날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복원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됐고요. 굉장히 이제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 회담과 함께 남북 관계 회담이 이게 이제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진전, 평화 정착을 위한 각 분과에서의 이제 회담 일정들이 잡혀서 굉장히 이제 좋은 분위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죠. 네, 한번 연기가 된 후에 열려서 그런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의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네네. 남북 간에 합의한 것, 또 협의한 것,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합의된 사항을 보면요, 좀 주목해야 될 점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남북 간 협의와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그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이제 이전에 개성공단 지역에 있었죠. 남북 경협
그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제 이쪽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한 점을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미 회담과 선순환적인 관계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 측면도 이번 실무회담 날짜를 잡은 걸 보면 좀 그런 측면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성급 회담은 원래 5월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6월로 미뤄졌죠. 예. 근데 6월 12일 이후로 지금 북미 회담 이후로 실무회담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장성급 회담은 이제 6월 14일, 그다음 체육 회담은 6월 18일, 적십자 회담은 22일 해서 4일 간격으로 실무회담이 촘촘히 짜여 있고요. 그다음에 6.15 공동행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네. 공동행사는 하지 않고 문서로 적절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그 점을 짚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철도 도로 연결 있지 않습니까? 동해선이랑 이제 경의선 이 부분에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바로 지금 전개되기에는 아직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분과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보다 심도 있게 발전을 시켜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각 실무회담이 이제 잘 진행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차기 고위급 회담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층적인 합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중요한 것이 이제 판문점 선언 이행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개성 지역에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남북한 간에 뭐 어떤 문제를 한번 협의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죠. 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뭘 좀 뭐 고위급 한번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무급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결정하고 난 뒤에 판문점에서 직통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에 보내면 북한에서 이걸 이제 할 건가 말 건가 검토해서 할 거면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안 할 네. 거면은 전화조차도 안 받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 노력이 낭비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불신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연락사무소를 이제 서로 설치를 해서 같이 네. 한 곳에서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시간 낭비나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필요하면은 연락을 그쪽으로 하면 거기도 이제 같이 다 얘기 듣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는 그 순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통상 이익대표부를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사라고 하는 그 국가 간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되죠. 남북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지금의 이제 개성공단 지역에 이렇게 공동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사실상 평양과 서울에 상주 대표부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남북한 간의 신뢰가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평화 정착과 관계 진전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동 이 연락 사무소가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 연락 사무소가 일종의 남북 간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제도화가 필요한데요. 제도화의 첫 출발이라고 네. 봐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이제 줄이려고 하면 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제도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조속히 시행되기를 또 기대해 보고요. 교수님, 지금 6.15 공동선언 올해가 벌써 18돌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공동 행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동 행사 개최 대신에 어떤 행사를 지금 개최하게 되고요. 또 6.15 공동선언이 갖는 의미,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남북한이 이번에 6.15 행사를 할 것으로 봤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북한 체제의 존망을 건 절대절명의 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15 행사를 지금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그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북측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남북 간의 뭐 적절한 기념 학술 행사 등으로 네. 그렇게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가을에 평양에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통상 5차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정상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그 2007년 14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해서 네. 10월 중에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5차 남북 정상회담을 겸해서 네. 당국과 여러 민간 단체 간에 그런 학술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사회 단체 간에 그런 행사를 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요, 장군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가 또 공강산 관광이 또 다시 시작되는 거 남북 간이 다 원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회담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앞으로 북미 회담 성과에 따라 이런 경제 협력 분야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관건은 당연히 북미 회담 성과 그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소득이 없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번에 경협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네. 또 남북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제재 조치가 해제되어야 그래야 이제 경제 협력 문제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둘 다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도 이에 따라서 뭐 경협 문제 요구를 근본 고위급 회담에서는 그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예. 이제 4일 후에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북한이 그 비핵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그 내놓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제재 조치와 경제 해제 문제가 지원 문제가 같이 네.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크게 보면 하여튼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네. 이 박사님,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북미 간에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합의점이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재 조치 완화라든가 여러 절차가 잘 진행이 된다면 남북 경협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북 경협 언제쯤 논의될 수 있고요. 기대 효과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남북 경협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남북 경협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제재가 잘 풀릴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UN 대북 제재죠. 11개의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대북 제재인데 미국의 그 행정명령이라든지 그 법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게 6가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외교, 경제, 무역, 그다음에 테러, 대공산권 제재, 그다음에 인권 네. 분야의 6개 중인데 이 6개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시 행정부 때 그 신고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 때 2가지가 제재가 해제가 됐었죠. 네. 적성국 교육법 해제와 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가 됐었는데 오토 원비어가 작년에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사망을 하자 다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죠. 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IMF라든지 월드뱅크를 통해서 미국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풀려야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지 국제사회 투자라든지 그런 금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 같은 경우 특히 작년에 2375랑 23975 6차 핵실험 이후에 진행된 그런 대북 제재를 보면은 사실상 그 제재 범위가 굉장히 강하다고 네. 선박 분야까지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협을 했을 때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또 부분이 다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이번에 그 북미 간의 합의점을 잘 만들어내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를 얼마만큼 해제를 시키고 예. 또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그러한 제재를 얼마만큼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많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엔 차원에서 벌써 11개나 있고 또 미국 자체내 6개, 또 우리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결심, 수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판문점 선언에는 5월 중에 군사회담을 갖기로 명시됐지만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6월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월 안에 각 분야 회담들이 다 열릴 예정인데요. 향후 남북 실무회담 일정과 남북 군사회담이 열릴 경우에 어떤 의제가 나올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6월 중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회담 일정이 3가지입니다. 6월 14일에는 이제 군사회담이 지금 합의가 됐고요. 예. 나흘 후인 6월 18일에는 이제 그 체육회담이 합의가 됐고, 또 나흘 후인 6월 22일에는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3가지 주요 회담의 의제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그 6월 14일 그 개최하기로 한 그 군사회담은 이미 4월 27일 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을 그 협의하기 위한 회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 간에 이제 합의한 내용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그 전환시키자고 하는 네. 문제하고 서해 5개 도서를 중심으로 한 그 북방 한계선 일대를 그 NLL 그 지역을 말이죠. 그쪽을 네. 그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그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그 군사회담의 주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많은 또 대화가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잘 진행됐으면 하는데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또 주요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요, 교수님. 이번에 북한이 정작 고위급 회담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탈북 여종원 송환 요구를. 근데 이게 또 북한에서는 우리한테는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유엔에다가 이거를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역행하는 범죄 행위라까지 엄포를 내놨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해마다 보면요, 그 인권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려요. 네. 통상 이제 3월 달에 열려서 한 달 동안 통상 합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 다루죠. 북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통상 여기에서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인권 이사회 자체 내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그것이 다시 이제 9월 달에 유엔 총회로 넘겨져서 유엔 총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네바에 있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이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한국이 오히려 그 중국에 있던 여종후보들 그거 납치해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꺼내면 꺼낼수록 사실상 북한이 손해 보는데 네. 왜 이 문제를 꺼냈는지 뭐 우선 이해는 안 갑니다. 사실상 지금 한국에는 3만 명이 넘는 예.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우리가 납치해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한국이 이제 뭐 납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월이 더 지나서 남북 관계가 계속 좋아지면은 뭐 관계는 없지만 네.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랬을 경우에 미리 이 문제를 꺼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한국을 비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료라고 할까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말고도 사실상 그 이 서해상이나 동해상에서 표류해서 넘어오는 네. 수많은 그 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일일이 다 물어보고 사실상 귀순 의사가 없으면 모두 다 판문점을 통해서 돌려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해마다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가 물어봐서 뭐
다시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우리가 북한으로 송환해 줬다. 네. 근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예. 그렇게 여정우분들 우리가 납치해 오겠는가? 오히려 더 떳떳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는 네, 것 같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싱가포르에서는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아태 지역 평화와 번영이란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고 참가국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좀 더 살펴보죠. 이 박사님, 네.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 그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그 샹그릴라 대화에서에 보여준 이 우리의 그 한반도의 의제는 굉장히 180도 다른 환경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북한의 비핵화가 결국에는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긴장 완화를 가져오고 네. 결국엔 이것이 그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보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노력과 예.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이런 지지를 같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싱가포르가 요즘 사실은 평화의 마치 성지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장군님, 송영무 장관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또 하셨고 주요 참가국하고 회담을 했는데 특히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좀 눈에 띕니다. 어떤 예. 내용을 오갔습니까? 그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통상 이제 저희들이 아시아 안보회의라고 그러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상 이제 저희들이 또 샹그릴라 회의라고 그러는데 네. 그 회의를 하면서 다자 안보 외에 이제 양자 안보 협력들을 하는데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주 토요일 날 6월 2일 날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뭐 시기적으로나 뭐 또 싱가포르라는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제 회담이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 북한 비핵화 문제와 같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이냐 네. 그 분야가 좀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회담 직후에 발표한 공동 언론 보도문을 저희들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남북 정상회담인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 양국 국방 당국의 그런 노력을 이렇게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양국 장관이 공감을 이룬 분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성과가 과연 발생이 됐던 도출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는 결국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했던 점이 지금 현재 어떤 한반도의 이런 대화 노력, 외교적인 노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공고한 한미 동맹 그리고 네. 한미 공조 이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그런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양국 장관이 공감한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회담에서 이제 저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계속 굳건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네. 매티스 국방장관도 대한민국에 대한 철동 같은 안보 공약,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주한미군 전력 수준도 결코 변화가 없다. 그대로 예.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일부에서 그 어떤 연합 연습이 뭐 취소된다든가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뭐 감축 이러한 것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었던 그런 네.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양국 국방당국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것이냐는 그런 데 대해서 여권 조성 차원에서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한 점,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현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아마도 현재 이제 대북 이런 회담과 관련된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미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조목조목 결과 한미 공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CVID로 그 표현하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그래서 그 핵무기와 기타 그 미사일들의 어떤 그 폐기 네. 이것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미가 공조해서 그것을 이제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그 과정상에 북한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네. 하는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과정상에서는 한미 간의 어떤 그 군사훈련이라든지 네. 이런 것의 어떤 그 규모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 함축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북한을 자극할 만한 그런 언행이라든가 또 뭐 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데 교수님 이제 그 북미 간의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비핵화 다시 한번 의지를 천명했고요. 더구나 주한미군의 어떤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일본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뭐 굳이 다른 목소리 낸다고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상 뭐 북미 정상회담이 가는 이 길목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걸려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편 패싱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일본 총리 입에서 또 외무상의 입에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방위상의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일이 적어도 안보 분야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같이 이제 막 일본 안고 같이 이제 한미일이 안보 분야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뭐 차이 난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걸 또 크게 네. 뭐 부각할 필요도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이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역시 뭐 결의는 똑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비핵화, 그를 위해서 북한의 CBI를 위해서 협력을 촉구했는데, 네. 근데 이 대목에서요 공동성명에 대북 압력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마 아사히 신문에서 이번에 그 한미일 공동 성명에서 그 대북 압박이라는 맥시멈 프레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비교점이 언제냐를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한반도 위기 상황이 굉장히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였죠. 네. 그때 한미일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 맥시멈 프레셔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샹그릴라 회의에서는 이제 북미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용어가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네. 이 용어가 빠진다고 해서 그러면 CBID가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 압박이라는 것은 북한이 CBID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는 현재의 대북 제재가 지속이 되고 그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 맥락 하에서의 이 맥시멈 프레셔라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단지 그 단어 하나 들어간 거냐 빠진 거냐를 갖고 지금 전체 간의 한미일 간의 국방장관 회담의 성명이 이전보다 더 완화됐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조는 계속해서 똑같다라고 네. 봅니다. 네, 신 장모님은 한미일 3자 국방 장관회의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회담하는 게 유일하게 샹그릴라 회의 계기에 네. 항상 실시해 왔고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이제 10번의 이런 그 한미일 삼국 간 안보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라든가 지역 그 안정에 대해서 기여를 해왔다고 보는 측면이 많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뭐 그 한미일 안보 협력, 이 한미일
안보회의의 주제도 사실은 뭐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라든가 지역 안정 문제, 그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미일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이냐,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논의를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 아까 뭐 맥시멈 프레셔가 뭐 빠졌느냐 들어갔느냐 뭐 그런 논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3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준비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삼국의 국방장관들이 이러한 그런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좀 노력을 통합해 나가자. 이제 그런 합의가 만들어진 그런 계기였다고 보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북 뭐 맥시멈 프레셔보다는 이제 그렇지만은 유엔 안보리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는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된 측면에서 네. 북한이 이제 비핵화까지 어떤 그 삼국의 그런 협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제 3자 및 그런 다자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네. 그 안보 현안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많은 그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해양 안보와 관련돼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법에 기반해서 항행이나 상공 비행의 자유를 계속 확보해 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남중국해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서 다소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미일은 북한의 CBI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이런 큰 네. 틀의 합의를 다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장군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남중국해 문제에 미중 간에 약간 충돌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례적으로 중국이 이번 대화에서는 남중국해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중국 언론에서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국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중국도 일본 못지않게 중국이 패싱 당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패싱 안 당하고 한반도에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할 건가, 거기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봐야죠. 작년 11월 달, 12월 달 그 정도 되면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거의 뭐 절정에 달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뭐 세계의 여러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을 내놓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를 해요. 네.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빠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미국과 북한하고만 대화를 하고 나는 빠지지? 그리고 왜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하고 나는 빠지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을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어마무시하게 대접을 네. 잘해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아마 뭐 12일 날 정도 되면 11일 날 하게 될지 12일 날 먼저 하고 하게 될지 뭐 끝나고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나중에 아무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는 중국까지가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 전까지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원하고 또 성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빠질까 봐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형국, 그것이 바로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단판인 북미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이 만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은 어떤 의미였고요? 또 왜 고위급 회담을 먼저 진행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찾은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직접 미국으로 파견한 것은 지금 북한 체제의 그 절대절명의 그 어떤 그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네. 당장은 그 경제,
군사적인 제재 압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체제 그 보장, 네. 또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외교적인 예의를 갖추어서 친서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네. 자기의 최고 그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직접 파견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네네. 더 이제 있으십니까? 그 예, 뉴욕에서 미리 김영철 그 통일전선부장을 폼페이오가 미리 만난 것은 예. 미국 측이 폼페이오도 몇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측의 의사를 타진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 또 북한의 아주 부유한 그런 경제 발전을 도와줄 수 있다. 네. 대신에 모든 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해라. 그 CVID 이제 그런 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을 미리 파악해서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네. 그러한 변화된 북측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말 파격적인 예우로 김영철 예. 부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연기했던 북미 정상회담 지금 다시 재개가 되면서 트럼프의 속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군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6.12 정상회담에 대해서 갖는 의지, 그러니까 네.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꼭 이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연히 뭐 이제 어떤 한반도나 영내 평화 안정을 그런 목적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그런 영향 그런 것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고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그만한 예우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5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 발표한 이후에 사실 북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연하게 나왔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실무 이런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좀 성의를 보이지 않았겠느냐. 네. 그래서 6.12 정상회담에서 어떤 완전한 비핵화는 아닐지라도 어떤 그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좀 유의미한 그러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 6.12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서 기대를 또 갖고 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봉투가 뭐 커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네.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네. 짐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트럼프 성격상 바로 개봉하지 않은 거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 친서를 받게 된 그 계기가 앞에서 장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5월 24일 날 북한이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서 북미 정상회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라. 네. 여기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친서를 보낸 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 대한 그렇죠. 답신이다. 그러한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친서의 내용에는 일단 큰 골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즉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 그 김계관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식 해법이 뭔지 우리도 정말 궁금하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도 원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두 번째 측면에서 좀 많이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북한이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서한 큰 봉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한편 네. 또 북한도 그러한 측면에서 북미 대화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효과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편지 내용을 언제 공개할지 궁금해집니다만 우리 SNS가 난리가 났죠. 네. 뭐 SNS 나오니까 봉투는 이만하고 손은 요만큼 해서 나오고 뭐 난리가 지금 났어요. 우리 이 박사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요. 봉투를 네. 바로 안 하고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하면 거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크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생각한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거꾸로. 트럼프식 해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한번 해보는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이게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런 노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도 또 더 의미 있는 것은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6월 11일 날 할 수도 있다는 거고 6월 12일 날 이제 지금 뭐 한국 시간으로 10시니까 싱가포르 시간으로는 9시일 거예요. 예. 그때 회담을 시작하면은 그 앞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7시, 8시 모여가지고 뭐 회담하기는 부적절할 거고 그래서 6월 11일도 할 수 있고 6월 12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미에 의한 그 종전선언은 아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구니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몇 가지의 과일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이고 그중에 하나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불가침 협정 정도 될 거고 또 하나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수교 네. 문제가 있을 거고 마지막 하나가 아마 평화협정일 겁니다. 사실은 뭐 평화협정만 체결을 하면 사실상 이 세 가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 수교만 하더라도 다른 게 또 아무것도 필요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미국과 한국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야 이것이 소위 말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런 비핵화의 동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이렇게 해나갈 테니까 그러면 미국과 한국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동시적인 차원에서 뭘 하나 보여줘야 된다. 네. 그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종전선언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하고 정전협정은 법적인 문제고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예요. 설령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북미 회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이 각각 요구하는 단계적 조치와 일괄 탈결 방식 사이 접점을 찾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 폐기와 더불어 미사일 문제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탄두의 해외 반출과 미사일 폐기 문제,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싱가포르 회담을 중단한다고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김교관이 다음 날 즉시 다시 회담 재개를 네. 원하면서 특히 트럼프 그 방식의 회담에 기대가 컸었다고 아주 은근히 기대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원했던 측면을 보여준 측면에서 북한 측은 그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어느 정도 많이 들어줄 것 같은 입장을 보였는데 네. 지금 6월 10일 회담이 가까우면서 자꾸 미국
측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뭐 종전 선언 정도 또 회담을 여러 차례 할 의향이 있다는 네. 걸로 해서 뭔가 이거는 좀 북측에 오히려 유리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자면 7월 27일 그 휴전협정 65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네. 뭐 판문점에서 미 북한이 다시 한번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장선으로요? 거기서 네. 만나서 뭐 종전 선언 같은 것을 할 의도도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그 해법을 본다면 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우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미사일, 그다음에 뭐 핵시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북한이 고해성사식으로 다 꺼내놓고 네. 또 북한이 뭘 요구를 하는지 그걸 가지고 뭘 요구하는지를 제시를 하면 미국이 그걸 가지고 예. 또 미국대로 판단해서 북측이 요구하는 그런 체제 보장이라든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그 관련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같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괄 탈결로 북한이 나온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들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도중에 추가 대북 제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이제 비핵화가 전제가 됐을 때 북한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장군님도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뭐 대화 추가 제재가 없다고 약속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이 좀 이렇게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지 저는 그 말 자체에 너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북한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뭐 궁극적으로 보면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것이고 네. 또 경제적 지원을 받겠죠. 근데 우리 뭐 김효수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사실은 그 이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많은 것이 이제 전제돼야 되잖아요. 예. 북한이 비핵화를 뭐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든 단계적으로 다 하든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유엔이 그 제재를 해제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이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떠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여기는 뭐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마 좀 북한이 좀 얻고 싶은 것은 좀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니겠느냐. 네. 아까 김효수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북미 수교가 아마 얘네들의 북한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테러 지원국 해제라든가 아니면 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해가지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뭐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간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 관련해서 비용 보상은 부분. 아니고 네. 뭐 우리 잘못했어요 보상해주게. 그 지원이죠. 지원. 네, 근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 한중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답죠. 비즈니스맨이고 절대로 이제 자기 세금 안 쓰겠다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이미 자기가 이제 한국이 스스로 내겠다. 뭐 일본도 중국도 다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빠지고 네. 나중에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이 세 나라가 부담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권자를 향한 얘기라고 보고요. 북한이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북한이 절대로 뭐 미국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겠다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네. 미국이 내야 거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경제적인 번영, 한국과 같은 경제적인 번영.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핵화의 절차, 비핵화가 어떻게 이제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해줄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경제 제재하고 있는 거 이거 해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해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크게 따지면 그거고 두 번째는 북한을 어떻게 국제경제기구에 가입을 시키느냐. 네. 맨 처음에 이제 IMF부터 가입을 시켜야 예. 이게 뭐가 되니까요. IMF, IBRD,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런 데 이제 가입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지원의 문제거든요. 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인프라 쪽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 배상금이죠. 네. 배상금. 예,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 아무리 작게 받아도 100억 불. 좀 더 하면은 뭐 한 300~400억 불까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북한의 경제 성장에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도 네.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미 지금 북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 중국의 계획 개방과 관련된 부분을 시찰하고 있잖아요. 네. 벌써 두 번째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은 앞으로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를 하고 난 뒤에 계획 개방의 길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도 아마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요, 한국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통 큰 결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기원하면서 정부와 국민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실지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장군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뭐 4일 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을 바라고 있고, 네. 또 그 성공을 위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을 좀 집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우리 국가는 물론이고 군이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고, 네. 또 한미일 안보 협력도 그런 비핵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조의 틀, 협력의 틀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매티스 장관이 그 앞으로의 이런 비핵화 협상 과정을 굉장히 영어로 범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범피라는 것이 결국 도로가 울퉁불퉁해가지고 차가 달리다 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흔들릴 때도 있고, 순탄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명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막 낙관, 비관 뭐 이런 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저희 군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면서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대처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 말에 끝나야 끝난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군만큼은 하여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긴장이라는 그런 끈을 놓지 않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 공조, 또 한미일 안보 공조, 튼튼한 안보 구축 여전히 중요하죠. 네, 이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두 개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침착성과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고, 또 고위급 회담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이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많은 회담이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전개가 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러한 침착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앞에 부분과 연관된 사항인데, 많은 이런 빠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응해 가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유연성, 또 동시에 같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침착성을 유지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정부의 모습, 정말 좋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모습을 이제 띄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상 우리 정부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중재의 성공으로 인해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잖아요.
일단 중재자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 잘했다라고 보고요. 북한이 CBID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뭐 외교부 차원에서, 국무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백악관과 우리 NSC 차원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이 문제인데요. 군은 이렇게 잘 돼서 뭐 잘 가면 그게 최선이죠. 네. 그런데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항상 최악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장병들은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근무하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역사적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두 나라에게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네. 작년은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한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등장한 소련은 일당 공산주의 그 독재 체제와 또 그 계획 경제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10,000개나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4년 만에 최초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으면서 또 제일 먼저 네. 공산주의를 포기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문화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에 등소평 그 주도하에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네. 40년 만에 미국 다음에 제2의 그런 경제국이 됐습니다. 예. G2가 됐습니다. 북한은 이 똑같은 두 나라의 공산주의 국가의 역사적 신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또 8천만 남북한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서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심사숙고하고 네. 중요한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러한 역사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추가 대북 제재는 없다라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말씀해 주신 북한의 비핵화 수순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도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 구축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며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